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담당할 이석규입니다. 자, 이번에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법을 1년 동안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35회 시험을 대비한 출제된 문제 경향을 조금 분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34회 시험에서는요, 서술식 문제가 15문제, 단답식 문제가 10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박스형 문제가 12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고 케이스 사례로 된 문제로 굳이 분류한다면 3문제 정도 묶어서, 그리고 난이도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몇 년 동안 상대평가로 가네 안 가네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종전 방식으로 간다, 절대평가로 가는데 출제 난이도로 조정해서 합격자 수를 조정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시험에서 난이도가 좀 어렵다, 정말 어렵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도 포함해서 16문제 정도가 되고요. 중자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분류하는 게 중자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중인지 상인지,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중자를 하로 보내서 24문제로 판단할 수도 있고, 공부를 좀 덜한 사람들은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그런 레벨이거든요. 따라서 중상으로 가도 30문제 정도가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제 10문제는 하라고 하지만 저 정도 맞춰가지고는 이제 합격하기 좀 무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1년을 공부하셔야 공법이 덜 힘들지, 눈 감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서술식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술식 문제라 15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지문이 길다는 얘기예요. 법조문 그대로 갖다 놓고 지문을 막 서술식으로 갖다 놓고 너 다 읽어보고 틀린 거 찾아라. 그래도 33회 시험에는 올바른 거 찾으시오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는 틀린 거 고르시오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행이죠. 조금 또 수월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단답식으로 딸랑딸랑 암기해서 공법을 해결하겠다, 안 되죠. 이게 이제 15문제 안팎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장 중심으로 길게.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가 정말 요새는 이제 로스쿨 문제, 수능 문제를 따라가서 이렇게 내는데 너무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용도 변경을 A도 B시에 소지하는 자동차 영업소를 노래 음식장으로 바꾼다. 그러면 자동차 영업소가 용도가, 건축법 용도가 3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용도로 해당하는지, 노래 연습장이 어떤 용도인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원칙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 문제라고 하지만 서너 문제 정도 푸는 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드디어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 문제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례형이나 계산형을 합쳐서 두세 문제가 꾸준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제도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단순히 암기, 우리 부동산 공법은 교과서가 700~8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암기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차라리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별로 왜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그 뒷받침하는 법조문을 반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박스형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지문을 넣어놓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오지선다형으로 내는 문제는 읽다가 보면 틀린 게 하나가 보여요. 올바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라는 말은 이 지문 하나라도 내가 반대로 알고 있으면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개 지문이나 5개 지문 들어가면 이 지문 전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답식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내는 문제를 내죠. 이거 10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식 문제, 사례형 문제, 박스형 문제를 합쳐서 이번 시험에 넓게 봤을 때 3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 해봐야 물론 이렇게 단답식으로 낸다 하더라도 뭐 답이 되게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배운 내용들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가 상대평가를 가지 않기로 하는 순간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순간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서 합격 인원을 줄이겠다, 조정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공부 첫 시간인데 공법은 지향하는 바가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처음에 2~3달 동안은 그 제도를 하나하나씩 무슨 말이지? 어떤 제도지? 라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복을 해서 하나하나 암기를 하다 보면 문제로 정답으로 표출이 돼요. 처음부터 막 어떻게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잘 안 외워질 뿐더러 외운다 한들 금방 잊어먹습니다. 어떻게 시험장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까?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동산 공법, 이 공법이라는 말은 그 공법하고 반대 말이 사법인데 부동산 즉 토지 건축물에 대한 국가의 규제법을 국가 지자체의 규제하는 법을 이거 상하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 그러면 이 과목의 특징을 자 이게 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실무에서도 중요하냐라는 걸 제가 한번 미리 이제 설명을 한번 하고 본 교재로 들어가겠어요.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과목은 과목 이름이지 끝에 법이라고 들어간다 해서 무슨 법률인 게 아니고 과목의 이름이에요. 이 부동산 공법이 토탈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동산 공법 과목은 법이 6개로 되어 있어요. 6개로. 그래서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일단 이제 교과서에 나옵니다만은 12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면 40문제 중에 앞에 12문제가 쫙 제일 먼저 나올 텐데 여기서 처음부터 문제를 못 풀기 시작하면 멘탈이 나가겠죠. 그러면 개발법, 정비법 쪽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다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죽고 나서 하나 제1장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열심히 해요. 교과서가 앞에는 손때 묻어서 까만데 뒤로 갈수록 하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2개가 나와요. 10개는 맞출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장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런 법 제목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입으로 떠들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이 도시개발법, 요게 이제 판교나 마곡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적용하는 건데 요거는 실무하고 뭐 그다지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죠. 6문제 나오는데 요건 조금 잘 접하지 않은 거라 조금 낯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개 내지 한 4개 정도 맞출 수 있고 이 3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법이거든요. 너무너무 법조문도 많고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좀 참고 잘 배워놓으면 실전 들어가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6개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및 우리민법 규정에는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공법에서는 건축물이라 하지만 민법에서는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올라가고 그리고 등기부가 개설이 되거든. 따라서 건축법도 건축물이 신축이 되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존등기에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의 절반이 건축물이다. 따라서 건축법에 대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님들이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7문제 출제를 하는데 문항수는 7문제지만 그 무게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1장 국토계획법하고 4장의 건축법만 잘해도
19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12개 7문제.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일단은 뭐 2장, 3장은 좀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찬찬히 하더라도 1장하고 4장을 일단 정리를 잘 하면 뭐 과락은 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법이라고 7문제 나오는데 저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뭐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뭐 지역주택 조합 관련된 거 뭐 아파트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무에서도 뉴스에 많이 나온 주제들이거든요. 공법 관련된 거. 뭐 정부는 뭐 투기과열지구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라고 나올 때 주로 주택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7문제 중에 한 5, 6문제 정도 맞힐 수 있도록 좀 세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법 2문제인데 뭐 얘는 뭐 그냥 하나 맞히고 하나 틀리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법률이 개별 법률이 6개의 법률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그 과목 속에 법률이 몇 개? 6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 법률마다 나오는 문항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법률이 6개로 돼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국토의 용도 구분이란 말 나와요. 대한민국의 모든 땅, 물론 이제 휴전선 넘어 북한 땅은 이제 논외로 치고 우리나라 이 남한 땅은 4개의 용도 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고 수시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국토는 자, 간단하게 이제 공법을 왜 우리 부동산 공법을 잘 해야 되냐? 국토라고 돼 있거든. 국토하고 영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바다는 영토 개념이니까 나중에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걸 또 배울 게 될 겁니다. 우리 국토는 위에서 본 이 국토는 4개의 용도 지역,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중복되지 않게 다 지정이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이 지정 안 된 땅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4개 용도 지역이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구 사는 밀집돼 있다면 도시지역으로 도시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관리지역 지정하고 그 다음 농림지역 자세한 내용은 강론에서 나옵니다만은 요런 용도 지역 제도가 존재하고 이런 걸 누가 지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지 이걸 배워요. 그래서 이걸 배워놔야지만이 자 우리나라 얘가 지금 서울특별시거든요. 전국의 용도 지역 지구 현황이 있는데 잠깐 먼저 제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에 서울특별시는요. 서울특별시는 100% 도시지역이에요. 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관리지역의 땅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건 1도 없어요. 전부 도시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가면 제주도는 그래도 한 22%,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52%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농림지역 조금 있고 제주도는 뭐 한라산 일대가 있으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한 20% 가까이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뭐 농림지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중개하시는 직업인데 공인중개사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토지에 관한 이런 용도지역 현황을 용도지역 제도를 모르고 한다는 것은 눈 감고 세상 사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이 제도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울특별시가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도를 이제 가져왔는데 100% 도시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한강이 흘러가는데 탁 꺾이면서 여기가 바로 경복궁, 배산 임수 요 일대. 자, 그러면 자, 도시지역이 지정된 곳에서는 다시 주거용도로 상업, 공업, 녹지로 또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가장 구체적인 실무 관련돼서 자, 이게 이제 핫한 지역, 요새 노량진역 일대가 뭐 정비 사업을 한다고 언론 발표도 많이 나왔는데 요 노량진역 일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일종 요 부분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까지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아파트를 못 지어요. 자,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 아파트도 짓지만 초고층 아파트는 못 지어요. 자, 준주거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이 높으니까 빌딩 막 지을 수 있겠죠. 자, 3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유통상업지역, 요 노란색 수산시장 주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요렇게 용도 지역이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나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요 땅을 3-1, 요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몇 층으로 짓는지, 용도지역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왜 전세 사기라는 그런 범죄가 횡행하냐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된 법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법을 이런 제도를 다 알고 나고 등기부도 볼 줄 알고 대장, 건축물 대장도 볼 줄 알고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법 공부를 해놓으면 부동산을 이렇게 가서 소개받고 할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나를 속이는지 이런 걸 내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많이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사기 같은 걸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 제도를 알아야 되는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면 이 용도 지역별로 몇 층을 지을 수 있지, 용적률은 몇 프로,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이 바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피할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목동 일대도 다 준주거, 일종 일반 주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땅이 3-1번지 요 땅이 원래는 적법하게 읽을 때 3의 1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용도 지역이 뭘로 지정됐는지를 뭘로 확인할까? 등기부로 확인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발급. 요거는 지금 제가 목동역 주변에 요 땅 991의 5번지 땅에 대한 수료를 가져온 건데 신정동 목동역이고요. 신정동의 991의 5번지 땅에 지목이 대지이고 공시지가도 표시되어 있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이 뭐냐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서울특별시가 100% 도시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목동 일대, 신정동 일대는 당연히 용도 지역은 도시적이고 준주거 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은 일반 주거나 전용 주거 지역보다 건폐율 용적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 준주거 지역이면 건폐율이 70%, 이건 노란 색깔로 됐는데 건폐율이 70%,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3종 일반 주거 지역 해봐야 용적률이 300%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용적률이 500%라는 얘기는 주어진 대지 면적의 5배만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따라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간접적으로 층수는 높이 올라간단 말이죠. 따라서 준주거 지역이구나. 그 다음에 그 일대가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우리 공법에서 배워야 되죠. 소로 중로 대로 할 때 중로가 있고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다 표시했어요. 이렇게 공법상 제한의 내용이 그 서류에 표시됐다.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필지별로 딱 들어가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발급이 돼요. 그래서 어떤 용도 지역인지 심지어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없는데 없으면 지정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개발 제한구역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표시된 땅은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땅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해 가지고 용도적 현황을 다 알고 법적 규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용도적 현황이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도 우리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제해서 9개가 배울 텐데 이런 용도지구도 얼만큼 지역별로 다 현황이 돼 있어요. 물론 수시로 바뀌죠.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부동산 공법은 이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라든가 용도구역이라든가 시설 설치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라든가 건축인허가 이런 걸 다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이런 걸 다 배워놓으면 부동산 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공법은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 법령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를 해 놓으면 내가 토지 규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샘플링.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차차차차 배울 거거든요. 이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이 규모를 넘어가면, 법령에 정한 규모를 넘어가면 건축하지 마세요. 건축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여기에 맞춰서 허가 신청하시라. 이 규정이에요. 이 규정. 이런 걸 공법 시간에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길 뉴타운이 워낙 유명해서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들이 지정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로 인한 국가가 규제를 가한다. 이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여기는 이제 평창동 일대 용도지역, 평창동 일대니까 여기 자연녹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 과목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34회 시험에 나오는 서술 문제, 사례형 문제, 박스형 문제, 그 다음 단답식 문제, 난이도 다 얘기를 했고, 공법을 왜 하냐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교과서 본론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한 몇 달에 걸쳐서 수업을 할 텐데, 금방 봤잖아요.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 12문제 출제한다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12문제를 출제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에서 아까 6문제를 출제를 한다.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를 출제하는데 한 서너 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한 6문제 출제를 하고, 이것은 뭐 정말 제가 법 6개 중에 가장 어려운 거 찾아라 그러면 아마 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다 해서 피해가면 우리가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을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알려면 얘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나올 거예요. 순서는 뭐 4장, 5장 좀 관계없습니다만은 각각 7문제씩 출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점수를 무조건 맞고 들어가려면 제1장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 주택법 요 3개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20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법이야 뭐 우리가 워낙에 출제 문항수가 2문제밖에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수업 들으면서 같이 떠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제1장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제1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 12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 총설 쪽에서 뭐 재정 목적이라든가 기본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기 때문에 따로 뭐 외우고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시험을 낼 때요. 박스에다가 이런 용어를 기억, 니은 해서 한 4-5개 넣어놓고 이렇게 틀린 거 모두 몇 개냐, 올바른 건 모두 몇 개냐라는 걸 시험을 내기도 해요. 자, 뭐 잘 안 냅니다만은. 근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저 뒤에 강론이 나오면 그 강론에서 다 배워요. 강론에서 다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목차를 좀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제1장이요. 조금 제가 좀 지우고. 1장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총설에서 뭐 용어 요 부분이 용어정이고, 용어정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강론, 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요 강론에서 나오는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요런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이렇게 쭉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얘네들을 뽑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용어를 먼저 막 정성 들여서 외울 필요 없다는 것은 이 용어를 정성 들여서 안 해도 되는 것은 뒤에 강론에서 얘들을 배우고 오면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용어를 시험을 낼 때 틀리게 주로 하는 부분을 어딘가라고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용어 정의. 자,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이렇게 만들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이미 지정된 여기 보면 광역계획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광역계획권인데 자,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은 뭐 11월, 12월, 1월, 2월 쭉 처음 공부할 때는 정말 뭐 다시 35회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완전 낯선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세월이 가면 저절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써보고 입으로 떠들어 보셔야 돼요. 수업 들으시면서 입으로 떠들면서 들으시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광역시에 대하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광역시나 특별시에 대한 기본계획,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 이걸 먼저 얘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이란 단어가 또 나오면 자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얘를 공부하고 이 두 놈을 합쳐서 이걸 이해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3번을 먼저 봐야죠. 3번을 먼저 보는데 도시군 자 보세요.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이다. 그러면 얘는 뭐냐?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너무 쉬운 개념이라 대충 해요. 근데 객관식에서 저놈은 강론으로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이번 시험만 안 나왔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우리나라는 특별시 하나잖아요. 서울특별시. 자 광역시가 6개거든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찍고 광주광역시. 자, 우리 공법을 잘 하려면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자, 특별자치시가 어딜까?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원래 오리지널이 제주도.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지위를 취득했죠. 걔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공간 장기발전. 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나중에 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장기계획을 짜는 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이거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따라서 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얘는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6가지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설치하고 시행하고 수시로 변경하려고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이놈을 하나하나 배울 텐데 21개의 용도지역, 9개 용도지구, 그 다음에 이걸 합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처음 들어보죠? 저런 용어를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자 하나씩 배울 거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걸 통칭해서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실천하는 용도 지역을, 지구를, 구역들을 지정했다가 변경할 때 그때그때마다 짜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하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서울시에서 도로를 만들고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을 만들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할 때 요 시설을 하나하나 설치할 때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 사업을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지기지 최소구역. 자, 이런 낯선 용어들을 내 걸로 나중에 강론 나옵니다만은 만들려면은 입으로 막 떠들으셔야 돼요. 대가리 따서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어차피 풀려 나오니까요. 자, 요런 6개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수시로 짜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자, 여기 보면 6개의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거든. 요 두 놈을 얘하고 얘를 합쳐서 그 유명한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처음에 하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안 외워진다 하더라도 저 뒤에 강론을 배우고 와서 하면 잘 연결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들으시고 입으로 떠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란 놈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니까 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점수가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주로 틀리게 나오나요? 이럴 때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촥 해놓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러면 틀리지. 그러면 틀린다는 거야. 자, 요거 하나 주의하고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은 요 두 개를 말하는데 어디에서 수립하냐면 특별시 여기 뭐 나오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인데 군 단위까지 짜는데 주의할 점이 옛날 기출문제 보면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라고 낸 적이 있어요. 자, 광역시에도 군이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군,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있잖아요. 거기서는 별도로 짜는 게 아니에요. 제외한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놈이 시험에 나올 때는 낸다면 용어로 두 가지 주의해야 되는구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는 거 하나 하고 군 단위까지 짜는데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이렇게 표적을 정해서 공부를 해야 객관식이 풀려요. 너무 많은 걸 알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를 정의 또 했고,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면 뭐 입지기지 최소구역 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같은 것들은 뒤에 다 나와요. 나오니까 지금 와서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중에 요 지구단위 계획 요 놈은 그대로 박스 처리해서 여기다가 빈칸을 채우시오 하는 문제로도 얼마 전에 나왔죠. 한 2, 3년 됐나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놈은 도시군 계획, 아까 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잖아요. 수립 대상 지역이니까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 특별시, 광역시,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라 그러면 안 돼. 일부, 서울시의 일부, 광역시의 일부라고 그래야 되지. 전부에 대하여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가 대상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을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라고 시험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좋은 얘기 다 들어가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려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했더니 지구단위 계획을 말하는 거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형으로 해서 실제 시험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읽어놓고 그 다음 우리가 기반시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요 기반시설을 또 교통시설, 공간, 유통, 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로 7개로 나눠지는데 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일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렇게 쭉 이거부터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요. 법을 만들 때는 자,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분류해보자 라고 해서 용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용어를 먼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를 외우면 이 새끼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그냥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라고 하는 얘를 먼저 익숙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교통이니까 도로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교통이잖아요. 통. 자, 그러니까 저절로, 당연히 이게 교통시설이지. 주차장, 면허시설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것들이 공간, 스페이스 개념이니까. 유통 공급인데 유통 들어가는 건 필요 없고 수도 공급, 전기 공급, 가스. 자, 보세요. 공급 단어 들어가 있잖아요. 방송통신도 공급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공동구를 통해서 이것저것 가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 보세요. 공공문화체육을 외웠어. 그러면 보세요. 공공문화, 공공성의 체육시설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시행령으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방제,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다음에 막을 방자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을 말하거든요. 요 세 가지인데, 장사 치르려면 위생장갑 껴야 된다. 도축장, 돼지 소 잡으려면 위생장갑 껴야 된다. 장사 치르고, 도축, 돼지 소 잡고, 그 다음에 수술, 종합의료시설, 위생장갑 낀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져요. 환경기초시설, 하수도를 통해서 폐기물 버리고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얘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얘도 나올 때가 됐거든요. 요 용어를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몇 번씩.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를 기반시설이다. 그 다음에 왕왕 시험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이라고 하는 걸 자주 나와요. 엄청 자주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요 절차를 거치는 시설이거든. 따라서 요 전체의 요 전체를 기반시설이라 하고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뽑아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기반시설이 있다면 어디가 넓은 개념일까? 그렇지. 기반시설은 전체 개념이고 그중에 일부를 뽑아서 얘는 그 복잡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할 때 요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요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넘어가 보면 또 연결 쭉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12번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어요. 자,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거든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그야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그대로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시험에는 뭐라고 내냐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아들이 세 놈이 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큰아들 하나,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둘째, 정비 사업 셋째. 이 세 놈을 다 포함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그대로 낸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용어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뒤에 한 코스에서 강론 다 배우니까 다 배우시면 뒤에 다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정리를 또 하시면 돼요. 일단 입으로 자꾸 떠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머지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얘네들은 다시 다 나오니까요. 저 뒤에 특별히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살짝 얘기할 게 있는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 속에는 아까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포함하잖아요. 요 놈은 국가 계획에 부합돼야 돼. 당연하죠. 지자체에서 짜는 계획은 국가가 짜는 계획에 맞게 짜야지. 국가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내용이 혹시 국가 계획 내용과 다르면 당연히 국가 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내기도 해요. 당연하죠. 국가 계획이 우선하지.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요거 랭킹 1이 국가계획. 자, 그래서 맨 위에가 국가계획.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로 용어 정의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저 34회 시험 출제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란 게 어떤 거냐, 왜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그 규제 내용을 그걸 이제 얘기를 했고 오리엔테이션 삼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장에서 12개가 나오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용어를 일단 정리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1강을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거는 뭐 광역도시계획은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는데 34회 시험만 살짝 비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5회 시험은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연결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